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지만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도 말이죠.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는 바다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어요. 여름이면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죠. 저쪽 편으로 갈 때는 수영해서 건너다니곤 했다고 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한 번은 아빠가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구해준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잠깐 옆 동네에 간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밭에서 일하다 다리를 접질렸다고 해요. 시할머니를 병원까지 업고 간 것은 마침 시아버지 집에 놀러 갔던 저희 아빠였죠. 두 분은 18살에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별별 일을 다 해봤다고 해요. 배달도 하고 공장에도 다니고 열심히 돈을 벌었죠. 공장에 다니면서 같이 야간 학교에 다녀 몇 년 후에는 둘 다 번듯한 곳에 취직도 했고요.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 도중에 두 분 다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아빠와 시아버지는 가까이 살며 서로 도우며 지냈다고 해요. 시아버지 댁이 먼저 아들을 낳고 저희 아빠는 딸을, 그러니까 저를 낳았어요. 저희 아빠는 어릴 때부터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죠.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공장을 열었고 운영이 잘 되어서 회사 규모를 늘려나갔습니다. 아빠가 성공하는 걸 본 시아버지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몇 년 못 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댁 가족을 도와준 건 역시나 아빠였습니다. 집 보증금도 대주고 취직도 시켜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또 식당을 차린다고 하자 아빠는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아이들도 어린데 또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하다가 그만 두 분이 말다툼을 좀 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은 멀어지셨어요. 시댁이 시어머니의 고향 쪽으로 가서 식당을 열면서 아예 연락도 끊기게 됐죠. 그렇게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외동딸로 사랑받으며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랑 취향도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그냥 얼굴이나 알던 사이였는데 오가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와인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죠. 같이 산에도 가고 와인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사귀게 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는 제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빠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자네 이름이 홍지영이라고?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아빠, 왜 그렇게 놀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석자, 우자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고향 가본 지는 10년도 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가 서구 첫째 아들이구나. 이제 보니 아기 때 얼굴이 남아있네. 크니까 아빠랑 더 똑같아졌구나. 너 어릴 때 아저씨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겠지? 어? 아빠 친구 아들이라고요? 그것도 서구 아저씨라면 아빠 어릴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던 그분? 앨범에서 많이 봤는데 그 서구 아저씨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 아저씨 아들 사진도 앨범에 있었는데? 그래, 세상 참 좁구나. 내 딸 남자친구가 서구 아들이라니 참. 우리 젊었을 때 말이다. 너희 막 태어났을 때 너희 둘 결혼시키자고 서구랑 나랑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끼리 만나서 오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남자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앨범을 펼쳐보셨습니다. 소주 한 잔을 걸치시면서요. 아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혹시 남자친구랑 저랑 헤어지라고 할까봐 그런 아빠에게 처음에는 별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빠,
혹시 서구 아저씨 보고 싶으세요? 요즘 매일 앨범만 들여다보시잖아요. 어떤 일로 서구 아저씨랑 안 좋아지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냥 뭐 별일도 아니었지 뭐. 내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어. 서구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말이다. 세령이 너 그거 아냐? 서구 아니었으면 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그런 서구한테 내가 못되게 말했으니. 남자친구와 저는 둘이서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아빠와 서구 아저씨를 만나게 하려는 비밀 작전이었죠. 서울에서 매운탕 제일 잘하는 집으로 가자며 남자친구는 서구 아저씨를, 저는 우리 아빠를 모시고 갔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보시고 한참이나 말씀이 없으셨어요. 넷이서 어색하게 애꿎은 술잔만 들어 올렸는데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오르자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렇다고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는 게 어디 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소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지영이 엄마 고향으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내가 몇 번이나 가볼까 하다가 참았어. 아, 그게 처음에는 자기가 도와줬다고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건가 싶어서 자네 말이 하나도 듣기 싫었어. 미안하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내가 속이 좁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향엔 가기가 싫더라고. 도와준 사람한테 외려 큰 소리를 쳤으니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나.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했지. 아니, 이 사람이 면목은 무슨. 연락을 하고 싶으면 진작 했어야지. 그때 괜히 간섭하고 그러다 또 나한테 신세질 거냐고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미안하지.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렇게 인연이 끊기니 내가 속이 편했겠어.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다시 만나라고 하늘이 우리 애들을 이어준 것 같지 뭐야. 나야말로 자네 없었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겠나. 직장도 집도 없는 나를 살려준 자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빠와 서구 아저씨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국 자리가 끝날 때쯤엔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저희가 혼이 났죠. 남자친구와 저는 창피하다고 아빠들을 말리면서도 흐뭇한 마음에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고향에서 설렁탕 기술을 배워 서울에 와서 설렁탕 집을 열었는데 다행히 식당이 잘 되었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돈 걱정은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두 아빠는 다시 의기투합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어울리며 같이 낚시를 하러 다니고 매운탕에 소주를 드셨습니다. 두 분이 매운탕에 소주 드시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저희가 술 좀 안 드시게 그만 만나셔야 할 것 같다고 말릴 정도였죠. 아, 괜찮다.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내 소중한 사람들이랑 천년만년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행복만 주더니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아빠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세령이가 어릴 때부터 애가 똑 부러지고 얼마나 이뻤어. 우리가 딸이 없으니까 세령이 보고 딸이 너무 이쁘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냐. 이렇게 이쁜 딸을 우리 아들이 데려간다니 정훈이 너 속 좀 상하겠다? 이 자식이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순순히 내줄 것 같아? 우리 딸은 100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귀한 딸이라고. 딸내미 이쁘다고 시집도 안 보낼 기세네. 결혼해서 이쁜 자식도 낳고 살게 얼른 놔줘라. 세령아, 우리 아들 괜찮은 애다.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 훨씬 나은 놈이야. 너희 둘이 잘 맞는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니까. 그러지 말고 이참에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아, 결혼이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26밖에 안 되기도 했고 아빠는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 나야 뭐 사실 둘이 그렇게 잘 맞는다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너희 둘은 천생연분이야. 아주 서로 짝짝꿍이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그치, 서구야? 그래. 아주 천생연분이야. 어른들은 딱 보면 알지.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데 밀어붙일 수야 없지만 너희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 굳이 미룰 필요도 없다.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른들 말씀대로 생각해보니 미룰 필요가 없더군요.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례 그렇듯 경제적인 문제로 조금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시댁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외동딸이 결혼한다는데 저희 아빠는 못해줄 게 없었죠. 신혼집도 좀 넓은 데로 하고 혼수도 기왕이면 좋은 걸로 하라고 지원을 팍팍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셨다더니 저희한테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남부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 사람이 별말을 다 하네? 나한테는 세령이도 귀한 딸이지만 자네도 내 귀한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미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딸한테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으니 자네한테도 마찬가지야. 대신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큰일 난다. 알았지? 그런데 엄마는 조금 탐탁치 않아 했어요. 당신이 그 집에 돈 갖다 준다고 그 집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또 그렇게 다 퍼줘요. 세령이가 뭐가 아쉬워서요? 세령이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시집갈 수 있는 앤데 우리 딸이 왜 돈을 줘가면서 결혼을 시켜야 해? 시어머니는 엄마의 그런 눈치를 알고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그렇게 또 주는 대로 받다가 나중에 괜히 말 나오는 거 몰라요? 처가 도움받고 결혼하면 결국 고생하는 건 지영이라고요. 세령이 걔 외동딸로 자라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겠던데. 지영이 그 물러터진 게 잡혀 살면 어쩌려고 그런 결혼을 시켜요? 딱 보니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닐 판이더구먼. 그래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우려는 결혼 후에도 점점 더 깊어졌나 봐요. 툭하면 제가 남편에게 밥상 한 번 안 차려준다고 출산 후에는 아기를 빌미로 아예 집에 들어와 감시를 했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볼 테니까 저는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집안꼴이 이게 다 뭐야? 내가 잠깐만 집을 비우면 집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지. 너는 대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여자가 되어가지고 내 아들이랑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니? 이리네.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네 남편 밥이나 차려줘라. 어머니, 지금 저랑 남편이랑 똑같이 일하고 퇴근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똑같은 차 타고 퇴근했다고요. 일 때문에 출산휴가 얼마 쓰지도 못하고 출근한 저는 안 보이고 아드님 밥 안 드신 것만 보이세요? 아이고,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그러게 내가 이런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 남편한테 밥 차려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친정에 돈 좀 많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뭔. 아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할 테니까 엄마도 좀 쉬고 계세요. 우리 오면서 뭐 먹어서 배도 안 고파. 뭐야? 네가 대신 부엌 일을 하겠다고? 저거 남자가 되어서 물러 터져가지고 엄마가 잡혀 살지 말라고 누누이 말 안 했어? 제가 할 일을 왜 네가 대신 하니? 너도 정신 바짝 차려. 네 마누라한테 휘둘리면서 살지 말고. 집안의 기둥이 정신을 꼭 붙들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 엄마. 누가 잡혀 산다고 그래?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답답이라는 거야. 그 인간들 둘이 똑같이 뭉쳐가지고 상황 파악 못하는데 너까지 그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동안 너만 고생하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어휴, 저거 휴지 뒹구는 것 좀 봐라. 애가 뭐를 주워 먹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시어머니 말대로 집에서 귀하게만 자란 저를 집안일도 모르는 구박대기 취급하려는 게 정말 불편하고 화가 났지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더 커서 시어머니의 손길이 필요 없어져도
시어머니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제가 자기 아들을 굶길까봐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저희가 남들보다 먼저 홈캠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기도 홈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지 않겠어요? 내가 봐야 상황을 빨리빨리 알고 대처를 할 거 아니니. 너희 둘은 어차피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니. 시애미가 집안 잘 돌아가는지 봐주겠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리 많으냐 너는? 어머님이 저희 집 영상을 왜 들여다봐요?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요. 저희들끼리도 충분히 잘 보고 대처할 수 있어요. 어머니까지 감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감시라니? 내가 도와주겠다는 게 너한테는 감시냐? 하여튼 뭐 하나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법이 없어. 너한테는 시댁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우습냐? 시애미가 하는 말이 아주 쥐똥으로도 안 들려? 사생활?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남편 아침밥 한 번 안 차려주면서 네가 하는 말만 다 옳은 거야? 아침에 먹을 건 시간 되는 대로 먹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아침밥을 안 먹는 체질이고 애랑 남편은 알아서 챙겨 먹고 나간다고요. 무조건 엄마가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제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려고 카메라 보신다는 거잖아요. 남편 밥 잘 챙기는지 보려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러고도 이 시애미가 카메라 보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기 밥도 안 챙겨주는 게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리 유세를 부리는지.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야채 주스랑 슈퍼푸드 먹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진짜 왜 그러세요? 왜 똑같이 일하는데 저한테만 밥 안 차린다고 그러시냐고요. 제가 직급도 더 높은 거 모르세요? 이러니까 어머니한텐 카메라를 보게 할 수가 없죠. 참네,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 태산이구나, 태산이야.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저리 착해 빠져가지고 데리고 살지. 직급이 더 높아? 참, 그렇게 잘나셔서 제 남편 밥도 못 차려준다 이거야? 아유, 내가 그러게 이 결혼 안 된다고 했건만. 그렇게 시모의 갈등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10살 되었을 때 저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됐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아빠, 엄마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던 아빠, 저를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내줄 수 있다던 엄마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다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저였는데 아빠가 없으니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방황하던 저를 끄집어낸 건 전부터 품고 있던 꿈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똑같이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저는 대학 때 아빠 권유로 사두었던 주식이 좀 있었고 그게 꽤 쏠쏠한 자산으로 붙어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저는 문득 제 꿈을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모인 돈을 사업 자금으로 해서 가게의 자리를 알아보고 열심히 연구했죠.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집안일 안 하는 애가 밖으로 돈다며 제가 가게를 차리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비법을 제대로 연구해 돈가스 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잘 되었어요. 맛도 좋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니까 소문이 나서 금방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를 열어 성공하는데 자극을 받은 남편도 얼마 뒤 친구와 동업해서 작은 와인바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와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시아버지는 남편이 회사 그만두는 걸 절대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꿈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 가게는 소소하지만 단골 손님이 늘어가고 있었고 제 돈가스 집도 장사가 잘 되어 금세 넓은 곳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도 더 멋지게 하고 맛도 전보다 더 좋게 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잠깐이라도 가게를 비우지 못할 정도로 가게 애착을 가지고 늘 청결하게, 친절하게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확장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어 방송도 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돈가스는 홈쇼핑에서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말이죠. 돈가스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안 그래도 일 중독 증세가 있었던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가게의 홈쇼핑 판매에 하나라도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죠. 집에 가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제도 잠도 얼마 못 자고 나가더니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했네. 조금 쉬엄쉬엄해. 애도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당신은 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딸 엄마이기도 하잖아. 솜이 방에 좀 가보고 쉬더라도 쉬지 그래. 아, 미안해 여보. 나 지금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이상하네. 요즘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당신이 뭐 하나 그냥 넘기는 법이 없이 끝장을 봐야 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솜이도 솜인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해야지. 아이고, 술 냄새. 술은 또 왜 이렇게 마셨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던 게 일하면서 좀 풀리는가 싶더니 이건 이거대로 힘드네. 당신 나 때문에 힘들어? 미안해. 내가 집안일도 못하고 애도 잘 못 키워서. 그런데 나는 있잖아. 나 사업은 잘한다?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돼. 시어머니랑은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바쁘니까 초등학생 아이 돌보는 일은 오롯이 남편의 몫이 되었죠. 남편 와인바도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가 체인점까지 내게 되어 신경 쓸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일이 그렇게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당신은 애한테도 좀 신경을 써야지. 사람이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면 어떡해? 내가 집안일 혼자 하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 요즘 보면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같아. 혼자 사는 사람 같다고. 이게 맞는 거야? 일을 맡기긴 누구한테 맡겨. 그럴 수 있으면 나야 좋은데 믿고 맡길 사람이 아직은 없어. 당신이야 친구랑 같이 일하니까 잘 모르겠지. 내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혼자 사는 사람 같다고? 맞아. 나는 믿을 게 나밖에 없으니까.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데 난 당신처럼 여유롭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여유롭게 일한다고? 말이 또 왜 그렇게 나가? 당신 일하는데 지장 안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돈 못 벌면 죽을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돈거리는 거야? 저번에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애들이 소민의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소민은 엄마가 있는 게 맞냐고 그랬단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을 제대로 일으켜야지 내가 제대로 숨쉬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럴 것 같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여보. 애한테도 내가 잘 얘기할게.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녁에 집에 혼자 있던 딸이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저는 방송 때문에 정신이 없어 연락도 못 받은 거죠. 아이에게 몇 번 전화를 했다가 받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갔던 남편이 허겁지겁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여보, 미안해.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화가 오는지도 몰랐네. 소미는 아직도 자고 있네. 당신 많이 놀랐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죽는 거 아니래. 치료받으면 된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당신은 말이 참 쉽기도 하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정말 그래? 혹시라도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있냐고. 당신이 그러도 엄마야? 애를 낳아놓고 죽지만 않으면 만사 오케이인 사람이 엄마 자격이 있냐고. 아이를 차에 싣고 가면서 남편은 많이 울었다고 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한 게 미안하고 안쓰럽고 이런 상황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제가 원망스럽고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쏟아내는 원망, 어린 말들이 저를 가시돋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말이죠.
나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능력 있는 아내 뒀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어. 애랑 같이 엄마는 집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엄마들 중에 제일 멋있지 않냐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한테는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결국 이혼 위기가 왔습니다. 한 번은 아이도 있고 쌓인 정도 있고 하니 어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안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떠나가는 게 보일수록 저는 더 일에 몰두했어요. 일만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저를 증명하는 것 같았죠. 그럴수록 남편은 저에게서 멀어졌고 시어머니는 밖으로 돈다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게냐? 아유, 도대체 여자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건지, 애 밥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살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집안이며 애며 다 내팽겨쳐?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소미는, 아이고, 어디가 아픈가?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머니는 언제부터 와 계신 거예요? 소미가 열나고 기침한다고 지영이가 나더러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 엄마가 있으면 뭐하니? 애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했지? 남편 내팽개치는 년이 자식은 못 내팽개칠까? 남편 밥 한 끼 못 차려주는 년이 애인들 챙기겠냔 말이다. 어머니, 저도 면목이 없는데요. 이번 일만 잘 넘기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소미도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집안에서 이런 대접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진다고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져? 집이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곳이야? 왜? 엄마 노릇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그러지? 아, 그래서 그따위로 구는 거구먼. 이제 보니까. 그럴 거면 애를 왜 낳니? 왜 낳아? 그렇게 네 맘대로 낳고 네 마음대로 내팽개칠 거면 애를 왜 낳냐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합세했죠. 애가 아픈 것도 모르고 나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가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집안을 내팽개치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디? 너만 식당 일해본 거 아니야. 우리 다 식당 일로 구르고 굴러서 이골이 박힌 몸들이다. 그렇다고 너처럼 애까지 내팽개치진 않았어. 남편도 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딸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끝내 저를 식모 취급하려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참을 수 없었고 시아버지까지 합세해 기름을 붓자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혼 후 아이는 아빠랑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혼이 결정되던 날 저는 자고 있는 딸아이 방에 가서 아이의 이마를 쓸어보았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게 금쪽 같은 딸이 있는데 난 뭘 찾자고 그토록 밖으로 돌았던 걸까? 하지만 뒤늦은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제 죄값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보고 싶어 할 때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사춘기가 와서 그런 것 같아.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여태까지 얼굴도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시간 맞춰 보는 거 웃기다면서 굳이 찾아올 필요 없다고.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대로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돈가스에서 벌레 시체가 나왔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추락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더군요.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매출은 말 그대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서서히 내려간 게 아니라 그 글이 올라온 시점까지도 상승 곡선을 그리던 매출이 어느 순간 뚝 하고 꺾여버리고 만 것이었죠. 결국 6개월도 안 되어
체인점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게 되었죠. 사업이 망하고 저는 망연자실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어요. 넋이 나간 채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아 집안을 두리번거린 적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우울증이 심해져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입맛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 걱정 많이 하더라. 조금 있으면 애 고등학교 입학식인 거 알지?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 올 수 있지? 꼭 와야 해. 알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딸아이에게 제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딸이 저를 찾는다는 소리에 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쏙 들어간 볼을 화장으로 가려 오랜만에 몸단장을 하고 꽃다발을 사들고 딸의 입학식에 갔습니다. 딸은 그새 키가 불쑥 커 있더라고요. 딸을 보자 또 눈물이 나서 저는 멀찍이서 한참을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안 오고 여기 서 있어? 내가 친구들한테 엄마도 올 거라고 자랑했는데 우리 엄마 얼마나 예쁜지 아냐고. 그러고 보니 정말 예쁘게 하고 왔네. 나 수석 입학이다 엄마. 나 잘했지? 정말 잘했네. 우리 딸, 우리 이쁜 딸. 더 이뻐졌구나. 엄마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잘 커졌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소미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이고, 좋은 날 왜 울고 그래요? 울지 말고 이 몸이 상받는 모습이나 보시라고요. 뚝! 아이고, 이거 살 빠진 것 좀 봐. 내 살을 띄어서 주고 싶구만. 그래가지고 홍소미 엄마 노릇하겠어? 저는 딸의 입학식에서 그렇게 기쁨인지 후회인지 모를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딸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려고 애를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전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추운데 뭘 또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들어오세요. 이거 참 또 욕먹겠네. 제가 요즘 이러고 살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앉아라. 네가 속이 멀쩡하겠니? 청소 못하고 살 수도 있지. 그때 뉴스로 소식 듣고 네 걱정 많이 했다. 일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애가 밥이나 잘 먹고 있는지. 소미 말대로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렇게 말라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돼가지고. 저야 뭐 자업자득이죠. 남편이고 딸이고 내팽개치고 일만 하다가 벌 받은 거죠 뭐.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엄마 노릇도 안 하고 그렇게 일에 몰두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 뭐예요. 어이구,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네가 정신이 제정신이었겠니? 마음이 허전한 걸 일로 채우려 그랬던 것을. 정훈이랑 그렇게 되고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우리가 도움도 못 되어주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훈이한테 면목이 없구나. 그건 그렇고 밥은 먹었냐? 내가 지영이 애미한테 말해서 너 좋아하는 잡채도 해달라 하고 소미가 너 좋아한다고 부침이도 해줬단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왜 그렇게 집착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없이 소미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면목이 없죠. 너 그렇게 가고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다. 정훈이랑 내가 젊을 때 너희 둘이 결혼시키면 좋겠다고 한 걸. 너희가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니? 정훈이가 나를 자기 가족처럼 대해준 것처럼 나도 너를 우리 딸처럼 대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 아버님, 다 제가 잘못한 걸 가지고 죄송해요, 아버님. 아빠 생각해서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다, 아니야. 정훈이 그렇게 가고도 네가 집에 마음 못 붙이게 한 우리 탓도 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무슨 다른 불화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네가 바빠서 그랬던 거잖니? 지금 보니 너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소미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다시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더욱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찌됐건 저를 생각해주신 시아버님의 마음에는 감사를 표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어버이날 저는 선물을 사들고 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요. 결국 쫄딱 망할 것을 그렇게 밖으로 놔둘더니 오호 이 사람이 안 그러기로 해놓고 세령아 잘 왔다. 마음 편하게 밥 먹고 가라. 그럼 일어나서 이것 좀 도와라. 이 많은 걸 나 혼자 하려니까 아주 허리가 아파가지고. 손님한테 일을 시키면 쓰나. 세령이 가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세령이는 놔둬요. 당신 우리 정훈이네랑 옆집에 살 때 기억 안 나? 우리는 결국 딸을 못 낳아가지고 세령이를 우리 딸처럼 생각하자고 그랬었잖아. 그때 정훈이네가 우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그게 아니더라도 며느리도 결국 가족인데 이제라도 세령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합시다. 시아버지가 타이르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마음 써주는 것이 감사하고 죄송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밥을 못 먹는 걸 보고 시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도 그랬어. 사업 망했을 때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딱 여기서 꺼져버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네 아빠가 알려줬다. 사람만 있으면 다시 기회는 온다면서 나한테 손 내밀어주고 용기를 줬어. 그러니까 너도 힘내야 한다. 아빠가 보고 계시잖니. 그 일이 있은 얼마 뒤 저는 딸을 통해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가족으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나가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암으로 더 아프기 전에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안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속썩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아버님 말대로 시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버님, 어떡해요, 아버님? 그 뒤로 저는 시아버지를 제 아버지처럼 간호해 드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간호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그 아버지 딸 한 번 잘 뒀다고 칭찬하다가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며느리도 가족이니 그쪽들도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혹시 알아? 나처럼 이렇게 며느리한테 효도받을지. 저는 뭐 하나를 하면 끝장나게 해버리는 사람이죠. 간호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결국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쁜 일이 또 있었어요. 저희 돈가스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진을 올라온 게 경쟁업체의 모함이었다는 게 해당 업체의 전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거든요.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본 비용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진 않았어요. 엄마 역할을 하기는 한참 늦기는 했지만 이제 대입을 앞둔 딸의 뒷바라지에 저는 전력을 다해 뒷바라지에 나섰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또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합치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제 딸의 용서, 마지막으로 못난 저를 이해해준 남편의 용서가 있었네요. 저는 죄가 많은 인간이고 그럼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인간이라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처럼 시댁 식구들과 해피엔딩을 맞는 이야기가 흔치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족들과 가족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운 좋게 아빠와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분들을 가족으로 맞았지만
그럼에도 쉽지가 않았는걸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도 가족이라는 걸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올해로 딱 30살이 되었고 아직 미혼이에요. 사실 결혼을 할 뻔했는데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 선배는 파혼 소식을 듣고 저를 위로해주지만 저는 파혼한 것이 제삿밥도 차려드리지 못한 제 조상님이 도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어요. 어린 시절 병원에서 진료 후 잘했다고 사탕과 젤리를 주던 간호사 언니들이 참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커서 반드시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 결과 저의 수능 성적은 간호대는 물론 의대까지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의사와 간호사가 비슷한 계열의 공부를 하니 차라리 의대에 가라고 하셨지만 제 꿈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기에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간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대학 생활 로망 중에 하나가 같은 과 선배와 연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대이다 보니 여자 선배는 정말 많은데 남자 선배는 10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남자 간호사도 많지만 제가 20살 때만 해도 남자 간호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학과에는 저보다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 동기와 선배가 넘쳤는데 평범하고 흔한 외모를 가진 제가 어떻게 선배들과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대학 생활의 로망은 버리고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그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이 잘 맞는 동기들도 생기고 여자 선배들도 저를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마쳤답니다. 그리고서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 부속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된 것이죠. 저는 학교 생활을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서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도 태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한다는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요. 학교 다닐 때 선배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태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은 했지만 내가 잘하면 다 이겨내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 아니었어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저한테 시비를 걸고 근무 내내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고 안 물어보면 신입 주제에 안 물어보고 한다고 뭐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매일 퇴근하면서 울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많이 걱정하셨답니다. 그러다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여기서 더 있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한 3개월은 집에서 그냥 쉬며 그동안 못 잔 잠도 푹 자고 몸에 좋은 것도 먹으며 지난 1년간 혹사한 제 몸과 마음을 치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대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냐길래 사실 선배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힘들어서 관두고 지금 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기에게 너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동기는 동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선배들 텃세도 없고 급여도 나름 만족한다고 하며 중소규모의 종합병원은 텃세도 심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기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고 집 근처의 종합병원에 지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의 대학병원 1년간의 이력과 대학교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병원 분위기도 대학병원과는 달리 텃세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와 같이 일하는 선배는 정말 좋으셨습니다. 이 선배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는 소아과 외래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더 큰 병원으로 스카우트돼서 가시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의 이름은 이호준 선생님이시고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10살 차가 나기는 했지만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아무도 그 나이로 보지 않고 20대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옷도 잘 입으시고 키도 크시고 훈남이신데다가 목소리도 좋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무뚝뚝하지도 않아서 우리는 다들 너무 멋지다고 난리였답니다. 정신없이 오전 진료가 마쳐지고 점심시간이 되어 의사 선생님과 선배 간호사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선생님은 제게 여기서 일하기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일했다고 하니 연봉이 높은 곳인데 왜 여기로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연봉 차이는 커도 그곳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연봉이 적은 여기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대학교 병원이 텃세가 정말 심하기로 소문난 병원이라고 하며 그래도 그곳에서 1년이나 버틴 것이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우리는 대학교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고 선생님 덕에 병원 생활도 아주 재밌었답니다. 선생님 오신 지 3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환자도 거의 없고 여유로운 날이었습니다. 이호준 선생님은 시간 괜찮으면 저녁 때 회식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전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은 우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배도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해서 한 번도 회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선배의 남편이 쉬는 날이라 선배도 오늘은 늦게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원래 저녁에는 늘 한가했기에 다들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종종 회식하기는 했지만 거기는 너무 불편한 분위기여서 회식이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좋으니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가 힘든 일 하니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고 고급 소고기집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래 소고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급 소고기집이라 그런지 소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한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배의 아이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배는 아이가 아파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나갔고 저와 의사 선생님 둘이 남아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축제, 학교 맛집 등을 회상하며 신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 앞에 있는 이분이 저와 10살 차이이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아주 잘 통하고 재밌었죠. 식당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이 뭔가 아쉬웠는지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대로 헤어지기엔 아쉬웠기에 우리는 같이 호프집에 갔어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키고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없다고 하니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데 병원에서만 썩히지 말고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연애도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선생님이나 얼른 연애하시고 장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신다길래 제가 의사면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여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만약에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니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본인의 첫사랑과 저의 외모, 말투,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처음부터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시며 지금 하는 말 술 취해서 하는 말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이니 잘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사 선생님이 좋았긴 했고 남자로서 호감도 있긴 했으나 나이차가 10살이나 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뒤로 선생님과 같이 있자니 민망해서 후다닥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까 호프집에서 했던 말들이 생각나 심장이 두근거려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푸석해진 얼굴로 출근했는데 선생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왜 벌써 출근하셨냐고 물으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다고 하시며 저에게 커피와 숙취 해소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피곤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 후 정규 업무 시간이 마치고 선배 간호사는 먼저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 말 있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번 주에 말한 것은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0살이나 차이 나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친해진 사이는 아니다 보니 아직 선생님이 이성으로는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정식으로 만나기는 조금 고민이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럼 지금부터 딱 한 달만 제대로 만나보자고 하시며 다른 연인처럼 데이트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만날지 말지 결정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맛집도 다니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었고 10살이나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친구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병원에는 진짜로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까지는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기에 밝히지 않기로 했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주말마다 같이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없으면 안 될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 한 살이 더 먹은 선생님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 역시 선생님이 싫지는 않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이제는 예비 남편이 된 의사 선생님이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나이가 많아 예비 남편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눠보니 책임감도 있고 의사인데도 권위적이지 않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4년 정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술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너무 거만하셨어요. 당시에 아버지 옆에 계셨던 엄마와 오빠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귀찮게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의학 용어들을 잘 몰라서 다시 물어보면 한 번 말할 때 잘 들으라고도 하셨대요. 우리 오빠는 말을 너무 삐딱하게 하는 의사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바탕 싸우고 병원 민원팀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오빠는 의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예비 남편은 의사인데도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람이 참 심성이 좋은 것 같다며 결혼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는 여자만 데리고 와도 다 결혼시킨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10살이나 많은 우리 아들과 결혼해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우는 제게 어떻게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며 의사라서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동생과 사는 것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다 같이 제가 가져온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며 결혼하면 어머니한테 음식을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우리 호준이가 말 안 했니? 나 지금 일식집 운영하고 있어. 규모도 꽤 커서 한 달에 순수익이 거의 500만 원은 나온단다. 말 나온 김에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고 엄마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오빠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가 쉬고 계셔? 아니 왜? 벌써 퇴직이라도 하셨나? 그건 아니고 사실 몇 년 전에 위암으로 수술하셨거든요. 지금은 다 완쾌되셨고요. 그때 이후로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집에 계세요. 그니까 지금 너는 간호사, 아버지는 백수고, 엄마는 청소일에 오빠는 그냥 회사원? 좀 집안이 그러네. 그러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오빠가 번 돈 다 처가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살 차이 나도 돈 많은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넌 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부모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셨다니? 에이,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지랑 지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얘가 이렇게 순수해요. 얘,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거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하다가 이혼한다. 예비 시모는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며 부모님 직업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비 시모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부모님 노후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제 앞에서 대놓고 우리 부모님을 깎아내리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본 예비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여전히 막무가내였고 결국 예비 남편이 그냥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보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안이 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별의별 무례한 손님을 만나서 말투가 좀 세서 그런다고 하면서 결혼하면 이런 일 절대 없게 할 테니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작년이었으니 제 나이 29살이었거든요. 솔직히 29살이 당장 결혼이 시급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살아갈 날은 너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백수, 엄마는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같이 일하는 선배 간호사한테 예비 시댁에 다녀왔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기에 선배 간호사도 내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은 알아도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야기하니 그런 집은 결혼하면 개고생한다며 만약에 내 동생이 그런 곳으로 시집간다고 하면 뜯어 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헤어져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 뒤로 저와 예비 남편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이가 소원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서류 정리할 것이 많아 늦게 퇴근하게 되었어요. 먼저 퇴근한 예비 남편이 연락 없길래 그냥 집에서 쉬고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집에 가니 예비 남편이 우리 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니 오늘이 복날이라고 예비 남편이 닭을 사와서 삼계탕을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예비 남편이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해서 거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늦게 퇴근한 저를 보더니 이제 끝났냐고 고생 많았다고 하며 자신이 끓인 삼계탕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끓인 삼계탕은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우리 가족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예비 남편을 보며 저는 감동하였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비 남편은 삼계탕을 먹다가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를 빨리 잡으라고 했다며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빠르기는 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빨리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며 다음 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네 식구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약속한 시각보다 10분이나 지나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신우는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지금 오는 중인데 차가 밀려서 더 늦는다고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일식집에 손님들이 계속 와서 좀 도우느라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 아버님은 백수시고 지 어머님은 청소 일하시는데 노후 준비는 잘 되셨어요? 백수가 맞기는 맞죠. 그런데 저희 먹고 살 만큼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안 좋게 듣지 마시고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좋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엿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0분이나 늦게 오셔서 갑자기 노후 준비에 관해서 물으시고 우리 부부의 직업부터 묻는 것이 조금 불쾌하네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다 지희한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아들은 의사라 좋은 집 딸들이 결혼하자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병원장님인 집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는데 얘가 다 마다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간호사인 지희가 제일 좋다길래 마지못해 결혼을 시킨다만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벌써 백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청소일 가지고 생활이 되려나. 그렇다고 자녀들이 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간호사나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앞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좀 걱정되긴 하네요. 사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제 자녀들에게 손 벌릴 생각 없습니다. 사돈은 무슨?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직 사돈은 이르죠. 함부로 사돈 얘기하지 마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운운하며 걱정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예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예비 남편이 중간에 어머니의 말씀을 끊어줄 줄 알았는데 예비 남편은 다 듣고도 계속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데 예비 신우가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우리 회사 청소부 아줌마 아니에요? 뭐야, 우리 오빠 아줌마 딸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지훈 대리님 동생이 지희 씨였어? 아, 그때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계셨던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게요. 청소부 아줌마의 아들이 지훈 대리님이고 딸이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라니. 여기 지희 어머니가 너네 회사 청소하시니? 화장실에서 온 건 또 뭐니?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선배들이 텃세 부리고 자꾸 갈구잖아.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위로해 주시고는 나갔어. 예비 신우의 말을 듣자 예전에 엄마가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제 나이 또래 되는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길래 제 이야기를 하며 다들 힘들게 살고 있으니 조금만 힘내라고 했대요. 엄마는 딸 같아서 위로해준다고 한 거였는데 그 여직원이 무슨 꼰대냐고 뭘 힘내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화장실에서 울던 여직원이 회사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일으켜 주었는데 쓰레기 만진 손으로 어딜 만지냐면서 화를 내고는 그냥 휙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때 정말 민망했다고 하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러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어느 집 딸인지는 몰라도 참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예비 신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예비 신우를 이렇게 키운 예비 시부모님의 인성이 눈에 훤히 보였고 그 예비 시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예비 남편 또한 결혼하면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 상견례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은 결심하신 듯이 차라리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댁의 인성을 보고 결혼을 하지 않기로 생각한 터라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대로 그냥 헤어지기는 분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실체도 모르고 막말을 한 시부모님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현재 백수이시기는 하지만 현재 오빠가 다니고 있는 전자회사를 설립하신 회장님이세요. 아버지의 회사는 직업 70명에 연 매출도 작년 기준 100억 정도 되는 꽤 탄탄한 중소기업이랍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잘 운영해 오시다가 4년 전에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고 일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며 중요한 일에 결제만 하시고 명예회장님이 되셨답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설립하신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힘드시니까 청소하시는 여사님을 채용하자고 해도 가족 같은 직원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그런 곳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며 굳이 엄마가 매일 나가서 청소하시고 계신답니다. 예비 신우는 작은아버지가 사장님이 된 후에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한 터라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고 예비 시댁에선 제가 한 말만 듣고 아버지는 백수에 엄마는 청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집안인지도 모르고 예비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예비 시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고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을 기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저와 예비 남편은 서로 연락도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비 시댁의 무례함에 실망했고 예비 남편은 우리 집이 몹시 가난하다는 생각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으며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 회사에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에 그동안 고생한 임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음식 대접하고 싶다며 금액은 상관없으니 좋은 식당 없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회식할 날짜와 인원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어머니의 번호를 물어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식당? 뭐 괜찮긴 한데 인원이 20명이나 되면 꽤 금액이 나올 텐데 부담스럽지 않겠어? 우리 일식집이 일반 일식집이 아니라 꽤 고급집이라 엄청 비싸. 아버지 백수인데 괜찮겠어? 설마 결혼할 사이라고 먹기만 하고 계산 안 하려는 건 아니지? 그럼요. 당연히 10원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 계산해야죠. 금액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급 코스 요리로 20인분 예약할게요. 예약만 하고 펑크 내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건 예의가 아닌 거 알지? 결혼할 사이라고 할인은 더욱 안 돼.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가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날 같이 갈게요.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집을 예약 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웬 일식집이냐고 하시길래 그곳이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이고 예비 시부모님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오빠는 등산하러 가고 저는 집에서 조금 더 쉬다가 시간 맞춰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갔어요.
예비 남편은 식당으로 가는 내내 20명이 먹으면 꽤 비쌀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예비 신우도 주말이라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와 있었습니다. 왔니? 솔직히 네가 말해서 음식 준비를 하긴 했다만 우리 집 음식 가격이 아주 비싸서 걱정이네. 참, 자리는 다른 예약석들도 있어서 구석진 곳에다가 잡아놨다. 괜찮지? 예비 시어머니는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앞 제일 구석진 곳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신우도 주말이라 부모님을 도우러 식당에 왔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오시는 거 맞아? 아버지는 백수에 어머니는 청소부인데 이렇게 비싼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냥 형편에 맞게 대충 국밥이나 드실 것이지. 여긴 왜 온다고 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냔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는 이렇게 비싼 음식을 우리 형편에 먹을 수 있겠느냐며 걱정을 하는 척 무시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와 엄마, 오빠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등산을 하고 온 터라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고 옷에는 흙이 좀 묻어 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가족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아버지한테 자리를 퉁명스럽게 안내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회사의 중요 간부들이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제 아버지한테 회장님 덕에 이런 곳에도 다 와본다고 하며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네 아버지가 무슨 회장님이니? 저 사람들 산에서 막걸리 먹고 와서 취했나 보다. 아버지가 무슨 산악회 회장님이라도 되시나 보지? 잠깐만. 오신 분들이 다들 우리 회사 임원진 분들인데? 저분은 이사님, 저분은 차장님, 저분은 사장님? 뭐야? 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들 쟤네 아버지한테 회장님이라 그래?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긴요. 저희 아버지가 그쪽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니까 회장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니까 우리 딸 회사의 회장님이 너네 아버지였다고? 우리 딸 회사가 직원도 적지 않았는데, 아니 지희야, 너네 아버지 백수의 어머니는 청소부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니? 얘 호준아,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 나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자기 부모님이 회사 회장님이셨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신데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5년 전에 물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저의 작은 아버지세요.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셔서 다시 회사로 복귀하시려고 하세요. 그럼 너희 어머니는 청소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니? 네, 청소일 하시죠. 아버지의 회사에서요. 직원들이 하루 대부분을 일하는 곳인데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하셔서 직접 청소를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일반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편히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셔서 회사 주요 간부와 우리 가족들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백수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사실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예비 남편은 이제 자신은 회장님의 사위가 되는 거냐며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도 회장님 따님인지 몰라봤다고 하며 어쩐지 처음부터 인상이 남달라 보였다는 헛소리를 하고 표정이 아주 밝아지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오셨습니다. 상견례 때는 아버지와 눈도 잘 맞추지 않으려 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시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사돈, 제가 몰라 뵀어요. 저번에는 백수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딸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식사 준비 정성껏 할 테니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사돈은 무슨 사돈입니까? 우리 딸과 그쪽 아들이 결혼이라도 했어요?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사돈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상견례 때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고 하니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은 털어버리고 좋게 지내요.
앞으로 가족이 돼서 평생 볼 사이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해요? 저희 딸은 이미 마음 접은 것 같던데.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저희 음식 좀 더 추가할게요, 아줌마. 예비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돈이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돈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여사님이라고 하며 존칭을 쓰시던 분인데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아줌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회장 사돈을 얻었다고 좋아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아줌마라는 단어를 듣고 표정이 싹 굳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상견례를 하면서 가족들의 인성을 파악했고 그런 분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백수와 청소부의 딸일 때였고 지금은 회장님의 딸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다달이 순이익이 500만 원은 나오는 여기 일식집 사장인데 엄마도 엄마 어울리는 사돈집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싫어. 청소부의 딸이면 무시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견례 때 보니까 너네 집에서 우리 집 백수의 청소부 딸이라고 하며 개처럼 무시할 때 너는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더라? 청소부는 배운 거 하나 없는 멍청한 아줌마나 하는 막일인데 당연히 청소부 딸이라고 소개하면 내가 맥이 빠지지 않겠냐? 회장님 딸이면 언제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위인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야? 그래, 청소부인 너네 엄마 개무시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다들 돈 많은 처가 있으면 누구라도 침 안 흘리겠냐? 나 말고도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생각할걸? 너 같은 새끼랑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던 내가 등신이다. 네가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새끼인 줄 알았으면 너랑 시작도 안 했어. 당장 파혼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자식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 길로 집에 바로 갔습니다. 그날 밤 회식을 마치고 오신 부모님께 그 자식이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 자식의 본 모습에 화를 많이 내셨고 저는 그 자식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네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 간호사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 어제 저와 예비 남편이 음식점 복도에서 말다툼하는 영상이었고 선배는 지금 이 동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선배의 이모님이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집 건물을 청소하시는 여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어제 건물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저와 예비 남편의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평소에 예비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셔서 예비 남편이 누군지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는 집 아들이 싸우니까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예비 남편이 청소부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래서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이것을 같이 청소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어젯밤 일식집 앞에서 시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예비 시어머니 가게 건물주가 이런 가게는 망해야 정신 차린다며 당장 가게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했던 그 예비 시부모가 의사 선생님의 부모님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고 사실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파혼했다고 했네요. 선배 간호사는 잘 생각했다고 하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푹 쉬고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주말 동안 많은 일을 겪고 전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보려니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미련이나 아쉬운 감정은 없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다고 텃세 없고 가깝고 사람 좋은 이 직장을 관둘 수는 없기에 그냥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라 환자가 많아 정신없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분이 걸어오셨어요. 보니까 전 예비 남편의 어머니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화가 잔뜩 나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재수없는 년,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 네가 처음부터 너네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말했으면 좀 좋아? 회장님인 거 말 안 하고 백수의 청소부 딸이라고 처음에 네가 거짓말해서 이 난리가 났잖아. 이제 어찌할 거야? 어찌할 것이냐고. 아줌마, 이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백수였고 엄마는 청소일을 하셨으니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그리고 지금 병원 진료 중이니 나가요. 이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줌마? 인연이 이제 결혼 안 한다고 막 나가는 거야 뭐야? 저 역시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안에서 진료보던 전 예비 남편이 시끄러운 소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는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며 데리고 나가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 보안팀을 불렀고 결국 보안팀 직원분께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병원 이사장님이 보시게 되었고 저와 전 예비 남편에게 다가오셔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와 전 예비 남편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선배 간호사가 저에게 보냈던 동영상을 이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이사장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 아시게 되었고 그날 오후 진료가 끝날 무렵에는 병원에 우리의 이야기가 쫙 퍼졌어요. 저는 소문이 너무 퍼져서 더는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은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면 사직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고 제가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동료 간호사들도 저에게 직업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관둬야지 왜 잘못 없는 사람이 관두냐고 했죠. 병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저만 보면 응원해 주시고 매일 음료수를 잔뜩 사주셨어요. 병원에 소란을 끼쳐 저를 곱지 않게 보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직원분들의 지지를 받았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반면에 전 예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결국 병원을 관두고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 예비 남편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음식점을 가보니 다른 가게가 들어섰고 예비 신우 역시 아버지의 회사 복귀로 눈치 보며 회사 다니다가 최근에 관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인간과 파혼을 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든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든 누구에게나 존칭을 쓰시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네요. 아무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